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상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 마지막에 이제 뒤에 붙어 있는 문화사 파트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지역사 부분, 문화사 부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뒤쪽에 조금 남았죠.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지역사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지역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저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또 현대시대까지 우리 한반도 전역에 걸친 역사 문제를 배우는 건데 지역마다 대표되는 사건이나 문화재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모아서 그 지역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인 장소를 약식으로 지금 대표 키워드만 좀 적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사실 여기는 그냥 쭈루룩 줄글로 적어놨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보통은 지도를 주고 그 지역을 이제 찝은 다음에 이 지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고르거나 해당하지 않은 걸 고르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줄글로 써 있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게 우리 지도에 어디쯤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구나라는 위치 정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한반도에 대한 문제 한번 지역을 위에서 아래로 좀 정리를 좀 쭉 해볼 건데 자, 먼저 평양에 해당하는 거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역사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문화재들이 나오는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자, 우선은 평양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소속돼 있지 않고 북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한반도라고 하면은 지금 남쪽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위쪽에 북한에 해당하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해 놓고요. 자, 평양 예전에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좀 중요시했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에는 평양을 왜 중요시했냐면 고구려 때, 삼국시대 고구려 때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천도를 한대죠. 남진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원래 고구려가 졸본에 있다가 국내성으로 내려오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쑥 내려오는 게 요때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천도를 한 곳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고요. 또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는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에 의해서 안동도호부라는 게 설치가 됐었어요. 편안한 동쪽이죠. 동쪽을 안정시키는 어떤 뭔가를 설치를 한 건데 이건 철저히 당나라 기준에서 명칭이 붙은 거고 일종의 당나라 기준에서는 변방에 설치하는 군사기구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동도호부라고 하면 이 안동이라는 지명이 지금 남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이 안동도호부라는 명칭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고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평양은 대표적으로 그 고려시대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었어요.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묘청이라는 사람이 승려죠.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자겸의 난 같은 거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수도인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운이 다해서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운이 있는 데가 바로 서경이다. 평양이다. 거기가 다시 좋은 땅이 될 거니까 이쪽으로 우리는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서경천도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만 나오기도 하고요. 이 서경천도 운동에 결국엔 실패하거든요. 이게 실패한 거가 우리나라 역사 1000년 동안에 제일 안타까워라고 하신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또 있어서 이거랑 묶어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종 때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이 배경지가 되는 데가 바로 평양이다. 이거 알아놓으시고 자 조선시대에는 우리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전쟁 배웠었는데 이때 우리가 수세에 몰려있다가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주죠.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뺏겼던 평양성을 다시 되찾으면서 전세가 좀 역전이 되고요. 그렇게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오게 되고 또 조선시대에 그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거상들 있죠. 거상들. 어디에서 활동하냐를 놓고서 좀 분류를 해가지고 부르기도 하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던 유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도 해주시면 되고 자 근대 시기로 조금 더 넘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의 양료 중에서 신미양요가 발생이 됐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여기에 있었어요. 평양 군민과의 사이에서 마찰인데 신미양요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했던 거잖아요.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무단 침입한 거죠. 그래서 평양의 군민과 군수가 다 합쳐가지고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를 불태워버리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미양요가 발생을 하는 건데 신미양요 자체는
1871년에 있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또 병인년에 있었어요. 1866년에. 그 해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신미 양요가 발생을 했다. 요것도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 이쪽에 대성학교라는 학교가 또 있었어요. 민족 자본으로 세운 이제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성학교는 1908년에 안창호가 세우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대성학교,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거 있는데 어느 지역에 주로 세워졌는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평양의 일제강점기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만식. 고당 조만식이라는 분이 있고 우리가 기념관도 있고 지금 동상도 세워놓은 데가 2군데 정도 있는데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거 국산품 애용하는 운동 한 거예요. 국산품 애용하는 운동하고 이 조만식이 했던 일 사실 굉장히 많은데 조선일보사 사장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1940년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징병하고 뭐 징용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결사반대했었던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조만식의 활동의 배경이 되는 데가 평양에 있구나. 이 활동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거를 발족시켰던 활동이고 이분은 신간회 회원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조만식은 좀 낯설죠. 왜냐면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뭐 우리가 안창호나 안중근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메인으로 뭐 김구 선생이나 이렇게 많이 보지만 조만식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태어나기를 지금도 북쪽에 있는 북한 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쪽에서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복이 되고 나서도 그쪽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6.25 전쟁 터졌을 때 그 공산군에 의해서 좀 갇혀있다가 총살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망했는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사망한 지역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기억해 주시고 또 평양에서 있었던 것 중에 강주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강주룡. 이 강주룡이 고구려의 그 누각 중에 하나죠. 을밀대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 지붕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합니다. 임금 삭감한 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고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거든요. 그리고 이분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여기 설명이 들어와 있죠. 강주룡은 요즘에 여성사에서 또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최초의 어떤 노동운동의 씨앗을 좀 심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제의 강력한 이 일제의 통치 중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당연히 배려하지 않고 이 노동자의 인권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활동이 되게 많았겠죠. 여기에 저항을 한 운동이고요. 노동운동을 한 것도 좀 의외인데 일제강점기에 이분이 여성 노동자였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고무공장의 여공파업 이걸 거의 주도한 주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은 결국에 이제 단식투쟁도 벌이게 되는데 70시간 이상의 단식을 진행한 기록이 있고 결국에는 이 고공농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분은 31살 정도에 사망하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하다고도 생각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 노동자의 노동운동이 일제강점기에 평양 지역에서 있었구나.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 현대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남북협상을 또 여기서 했어요. 평양에서. 그리고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또 여기서 개최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후반부에 통일 관련해서 나올 때 지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지금도 역시 북한에 소속이 되어 있는 원산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명칭은 덕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원산이고요. 이 원산은 현재 북한의 강원도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북한의 강원도 지역 중에서 제일 큰 데예요. 가장 큰 데고 어찌 보면 우리 후반부에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 개항을 하는 항구를 여는 세계의 대표적인 그 3항구에 하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근대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되는 3개 항구가 있었잖아요. 원산이 있고 인천이 있고 부산이 있어요. 여기도 그 위쪽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위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올 때 주로 여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였다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산학사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근대식 사립학교가 또 국민이 연합을 해서 만드는 사립학교가 세워졌다는 거 원산학사라는 학교의 명칭도 기억 좀 해주시고요. 일제강점기엔 여기에서 노동자 총파업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노동자라고 하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주로 이제 우리를 부리는 사람은 일본인이나 외부 자본가들이 돼 있겠고 우리가 주로 굉장히 차별받는 노동자가 되겠죠. 이런 노동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로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사실 노동운동과 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독립운동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있어요. 이때 노동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민지의 인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 중요하게 또 나오는 걸로 기출자료가 지금 붙어있는 게 서경이 있고 밑에 개경이 있어요. 서울 경자가 붙어있는 이런 거 좀 중요하겠죠. 특히 개성은 특정 왕조 시대에 수도로 썼던 기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유적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죠. 보겠습니다. 고대에선 뭐가 있냐면 삼국시대로 넘어갔을 때 한참 위로 올라갔을 때 궁예라는 사람이 있어요. 궁예가 후고구려를 여기에서 건국을 하는데 예전에 송악이라고 불렀던 기록이 또 남아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면 궁예를 몰아내고 이 후고구려를 차지했었던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는 고려의 수도로 완전히 여기를 삼고요. 개성의 호족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왕건이죠. 여기 되게 중요한 장소고요. 고려의 수도고 이 수도 궁궐이 있었던 자리가 만월대라고 있어요. 지금은 건물 자리 언덕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 공동 발굴도 했었고 여기서 나온 유물의 일부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월대라고 하는 중요한 유적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고려시대에 그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여러 가지 하극상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키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라고 하면서 노비들을 규합을 해서 일종의 신분 해방 운동을 하려고 했던 데가 또 여기 개성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몽주. 아주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몽주가 있는데 개성에 선주교라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태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이방원에게 여기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철퇴로 맞아가지고 여기서 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선주교가 그때 이 정몽주가 죽으면서 흘린 피로 바닥에 물들었다고 돼 있는데 뭐 그래서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대나무가 막 솟아났다. 이런 설화도 갖고 있는 데기도 하고요. 중요한 장소들 지금 개성에 많을 수밖에 없죠. 거의 500년 내내 고려의 수도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요 사건의 배경지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송상의 근거지라고 나와요. 송상. 여기 송상의 근거지. 여기 위쪽에 상인 중에서 평양을 근거로 활동했었던 상인을 유상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송상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상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뭐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경강상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불렀던 이름이고 개성의 현대의 중요한 사건은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전쟁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휴전선 인근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니까 전쟁 발발한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전쟁이다. 그래서 휴전협상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정전회담이죠. 이걸 처음에 개최한 장소가 개성이에요. 개성에 내봉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내봉장. 일제강점기 때 고급 요정으로 썼던 곳인데 이 내봉장에서 원래 하다가 나중에 판문점으로 이동을 해서 최종 협상을 하게 되는 건데 개성은 6.25 전쟁 휴전협상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남쪽에 속한 데였어요. 우리 쪽에 속한 데였는데 완전히 정전 협상이 끝나고 영토 딱 이렇게 긋고 나서는 현재는 북한에 소속이 된 원래는 우리 남한 쪽에 해당되는 데가 원래 개성이었는데 약간 바뀌었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전회담을 처음 개최한 장소다. 이걸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문점하고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막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개성공단이 여기 있죠. 개성공단. 현대에 연결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북쪽에 해당하는 거고 자 남쪽의 도시로 좀 넘어와 볼게요. 남쪽 도시.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 여기는 사실 이것만 적으면 안 되는데 뭐가 너무 많아서 적지 못한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의 수도죠. 조선 왕조의 수도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제사 지내는 단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선농단이 있고 사직단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농사 짓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제단을 두고 있는 건데 그 중국에 농사를 전래했다는 농사 신들이 있어요.
신농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농사의 신이랑 관련된 이런 제사를 지내는 데가 선농단이고 사직당도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에게 제사 또 지내야 돼요. 우리 농경국가니까. 이거는 농경국가인 거를 보여주는 제단들이고요. 좀 특이한 거는 동관왕묘인데 동쪽에 있는 우리가 동묘로 줄여 부리기도 하는 동쪽에 있는 관우의 묘입니다. 관우. 삼국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여기 지금 별첨 설명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관왕묘는 중국 총나라의 장수인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좀 특이하죠. 삼국지 주인공의 장수의 무덤이 왜 우리나라에 있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나라 도움을 좀 받죠.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내려와서 같이 임진왜란 때 싸우게 되는데 이 묘가 있는 그 지역 주변이 관우의 영혼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카더라가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 병사들이 이 진을 치고 있었던 막사 어딘가에 관우의 혼이 나타나서 이거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워낙에 관우가 명장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사실 관우 모시는 사당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때 이 에피소드 때문에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가 명나라 덕을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 완전히 끝나고 나서 명나라의 그 신종이라는 황제가 자기가 돈을 치니 여기 건립 비용까지 다 줘가면서 여기다가 이거 사당 세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관왕묘라고 하는 관우사당이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할 만한 점이죠. 요 문화유산이 뭐뭐뭐 있는지 요런 게 언급이 되면은 서울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경복궁이나 이런 거는 종묘는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 수 있는데 선농단이나 사직단이나 동관왕묘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언급이 되면 서울에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대 시기로 넘어왔을 때 서울에서 좀 헷갈릴 만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전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조직을 해요. 자기네들의 이득이 이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만든 게 또 하나 있고요.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것도 막고 하는 그런 걸로 이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칭이 좀 어렵기는 한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제국 시기겠죠. 엄밀히 따지면은 이 구한말의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이 단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또 독립운동이랑 연결되는 거 많이 있었겠죠. 의열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원봉이 만들었던 이 무장 투쟁단체죠. 의열단이 있었는데 의열단의 단원들이 핵심 일본이 만들었던 핵심 식민 통치 기구나 인물을 암살하고 폭탄을 던지는 그런 의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의열단의 나석주라는 인물이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을 하고요. 그리고 김익상이라는 인물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을 해요. 그리고 강우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사실 노인동맹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미 60이 넘은 나이에 이거를 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 서울역을 통해서 들어왔었던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실패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서울역에 가시면 서울역이 옛날 서울역이랑 지금 서울역이 지금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옛날 서울역, 지금 문화역 서울이라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앞쪽에 크게 강우규 선생의 동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크고 도포자락을 입고 있는 이 모습으로 한 손에 폭탄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의열단의 활동으로 하나 더 적어주자면 영화에도 소재가 나온 분이 있었는데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했었던 김상옥이라는 분 있잖아요. 김상옥. 이 김상옥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많이 잡아다가 아주 악질적인 고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해요. 그래서 이 김상옥을 잡으려고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일본 경찰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사살을 하려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의열단의 이런 단원들을 한 명도 생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김상옥을 잡아다가 뭐 고문을 하든 뭘 해서 이 의열단의 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김상옥을 생포하려고 1000명에 육박하는 일본 경찰들이 쫓아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혼자서 진짜 지붕 뛰어다니면서 쌍권총으로 이 사람들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싸우면서
팔다리에는 총을 많이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발을 맞았던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목숨에 지장이 없는 데에다가만 총을 쏜 거겠죠. 그러다가 어느 건물 아래로 빠져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남아 있었던 자기의 총알 한 발로 자결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소재 같은 걸로도 종종 등장을 했었던 김상옥 의사의 의거지도 사실 서울 안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여기에 설치가 또 돼서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랑 소련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때 휴전선도 좀 그어진 거고 우리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또 개최가 됐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2차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결렬이 되지만. 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장소가 현재에도 문화유산인데 덕수궁이라고 있죠. 시청 앞에. 덕수궁이라는 궁궐이 있는데 그 덕수궁 안쪽에 들어가면 석조전이라고 하는 약간 파르테논 신전처럼 생긴 돌 건축물이 있어요. 거기가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었던 장소입니다. 혹시 문화재랑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공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공주에 뭐가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제 유적지죠. 백제의 수도로서 기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백제 때 천도를 한번 해요. 수도를 옮겨가지고 원래 백제가 한성을 쓰고 있다가 계로왕이 이제 죽으면서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한성을 빼앗기고 급하게 도망을 쳐서 두 번째 수도로 웅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주에서 또 백제가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죽어가던 백제를 다시 한번 살리려는 그런 활동이 있었고 무령왕이란 사람이 있어요. 무령왕. 다 죽어가던 이 백제, 웅진백제의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놓은 사람이 무령왕이에요. 이 무령왕의 무덤이 공주에 있죠. 지금 공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 중에 하나고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그 지역에 이 무령왕의 무덤 말고도 높은 사람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다 도굴당해서 비어있는 무덤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를 일대를 묶어가지고 주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거 좀 높은 사람들의 무덤이다 백제 시대에. 그래서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들어가 있었던 무덤이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 송산리 고분군 안에 무령왕 릉이 있어요. 릉. 무령왕이랑 왕비가 합장된 무덤이 1971년에 발견이 돼서 거기서 엄청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 고분군 뒤쪽에 국립공주박물관이 세워져 있고요. 거의 5,000점에 육박하는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유적지고 지금은 무령왕릉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송산리 고분군 플러스 무령왕릉, 무령왕릉원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단순 유적지가 아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해당이 된다.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유명하게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공산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공산성. 그리고 통일신라 때가 되면 조금 뒤시기해서 김헌창의 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통일신라에선 여기를 웅천주라고 했는데 웅천주 도독인 김헌창의 난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로 또 넘어오면은 사실 여기가 완전히 공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때에는 공주에 소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공주편에 여기에 들어가 있긴 한 거예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또 난을 일으킨 게 또 있었는데 우리가 향, 소, 부곡이라고 하는 좀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데 명학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전 쪽에 있는 동네예요. 지금은 구역상으로는 대전에 속하는 데고 이 명학소는 아마도 철광석 산지하고 좀 닿아 있어서 이 철소, 철을 생산하는, 철을 재련하고 생산하는 그런 소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고요. 이 명학소 인근은 숯도 생산하는 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망이 망소이 둘이 형제인데 얘네들도 뭔가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무기를 직접 만들어서 혹은 공수를 받아서 그렇게 난을 일으키지 않았나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전의 탐방동을 옛날 명학소로 추정을 하고 박물관 같은 데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탐방, 뭔가 철 성분이나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순우리말로는 숯병이 마을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기로 조금 더 넘어오면은 두 번째 동학 농민운동 때
우금치 전투라는 게 있어서 일본군 광군연합군하고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맞닥뜨려가지고 싸운 데인데 엄청나게 패배를 하죠. 그래서 공주 우금치의 시체가 막 산을 이루고 시체에서 나온 피 때문에 강이 다 빨개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요 공주 우금치 전투가 있었던 장소가 또 여기입니다. 여기 기억을 해주시고 공주 했을 때 머릿속에 이런 게 따라락 떠올라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한반도에서는 우리 배꼽 정도에 해당하는 중심지 충주로 좀 가볼 건데 삼국시대 고대에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장수왕이 세운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우리가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하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어요. 국보에 해당하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영토가 또 확장되잖아요. 이 통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라의 타평리 7층 석탑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또 중요한 거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부산이 뚫리면서 얘네들이 위로 막 올라오잖아요. 이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선조가 신립장군을 여기로 보내요. 여기 중심지니까 여기에서 막으면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데인데 충주의 탕금대에서 신립이 사실 여기 되게 넓은 데거든요. 그냥 빵 뚫린 데예요. 산지를 이용했으면 일본군을 좀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조금 더 필사적인 마음으로 싸운다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뒤에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데에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게 항전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여기서 신립도 전사를 하게 되고요. 이 탕금대가 뚫리면서 위쪽으로 거침없이 쭉쭉 왜군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수도를 빼앗기게 되고 이 선조가 위로 의주까지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내려와서 청주 지역에 가면은 고대 시기에는 여기서 사실 청주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인쇄술이랑 서정류 같은 거 이런 고문서류의 뭔가가 나온 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라시대의 민정문서라고 하는 촐락문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서랑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고려시대 걸로 또 유명한 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우리가 약식으로 직지라고 부르는 직지심체 요절이 여기에서 가능이 됐다,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국보 41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보에 해당하는 용두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용두사라는 사찰이 있고 지금은 거기 사찰 터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 자리가 좀 유명했던 게 여기에 원래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우리가 그 불화 같은 거 있죠. 불교 회화 작품 큰 거 부처님 그림이나 이런 거 그려놓는 불교 회화 작품 뭐 탱화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제작되는 탱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걸어놓는 형태로 사람들이 야외에서 법회할 때 이런 탱화 같은 거를 이렇게 크게 깃대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이 행사할 때 앞에 펼쳐놔서 걸어놨다가 법회가 끝나면 다시 접어서 말아 넣어놓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고정시키는 이 기둥을 당간지주라 그래요. 당간지주. 당을 거는 당간지주라는 게 있는데 특이하게도 보통은 돌로 만들어요. 돌로 만드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정말 특이하게는 철로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철당간이 있어요. 무슨 굉장히 높아요. 뭐 굴뚝처럼 엄청나게 높은 철 당간지주가 쭉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지역에 어디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철 당간이었다고 하고 이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지금은 위에 장식이 없어졌거든요. 원래 지금 남아있는 요만큼보다 예를 들자면 요만큼보다 좀 더 커가지고 한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청주시에서 원래 없어졌다고 추정되는 부분을 복구를 해가지고 더 높아졌어요. 이거 한가운데 꽂혀 있는데 그리고 맨 꼭대기에 여기 사찰 이름이 지금 용두사잖아요. 그래서 용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당간지주의 머리 장식이 여기 위에 장식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용의 모습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위에다 지금 복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데 왜냐면 이게 또 이제 용의 해가 돌아왔을 때 이걸 또 기념해가지고 한 거기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또 있고 당간지주가 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지역에 보통 이렇게 지역사 문제에 나올 때 뭐 답사를 할 건데 뭐뭐뭐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때 이게 언급될 수 있어요.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청주 어딘가에 있는 되게 유명한 문화유산이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대구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고대 시기에는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특이하게도 여기다가 천도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명칭은 달구벌이라고 합니다.
뭔가 넓은 벌판이었다라는 것을 명칭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유명한 공산 전투가 있었던 데가 여기인데 후백지하고 고려가 싸운 거죠. 여기에서 고려가 대패를 해서 왕건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팔공산 일대에서 진행된 공산 전투 기억해 주시고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은 서상돈이랑 김광재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어요. 국채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이 방해는 했지만.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면 이승만 정부 때 228 민주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옆에 날개 설명에 있는데 자유당이 이승만이 소속돼 있었던 자유당이 반대쪽 당이었던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있었는데 선거 유세를 방해하려고 했었던 그런 게 있어요. 부정선거들 막 하잖아요. 그래서 228 민주화 운동이 1960년에 이게 4.19가 있었던 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요.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민주운동 중에 하나가 이 대구의 228 민주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15 부정선거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시위하고 이게 4.19로 연결이 되는 다 연결이 되는 거기 안에 스타트에 해당하는 이 민주화 운동이 요때 여기 대구에서 있었다. 이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 자 부산으로 갈게요. 부산. 조선시대 부산은 임진왜란 때 이쪽으로 제일 먼저 오잖아요. 부산이랑 동래 쪽. 그래서 이 부산 쪽에 부사 송상현, 첨사 정발이 여기서 막으려고 하다가 순절을 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는 그런 걸로 자료가 좀 남아 있고요. 우리가 일본이랑 뭔가 무역적인 교류를 했었던 조선 전기에 초량 외관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하철 타시면은 초량역이라고 또 있어요. 지명의 흔적이 좀 남아 있고요. 일제강점기에 부산에서 또 의열단, 위에 또 언급이 됐었던 의열단이 부산에도 있었는데 의열단원이었던 부산의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해서 거기에 또 동상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진주 지역으로 가볼게요. 조선시대의 진주는 임진왜란 때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큰 전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났었던 여기도 진주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넘어왔을 때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권운동이 있는데 조선형평사라는 게 조직이 돼요. 이게 진주에서 있었던 거고 백정 있죠, 백정. 조선시대 도축업자, 소나 돼지나의 생명을 죽이는 정육점이죠, 일종의 그런 도축업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신분이 천민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사회적으로 굉장한 멸시와 차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차별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인권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진주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진주 밑에 지금 전주라고 있네요. 전주 조금 더 올려가지고 볼게요. 전주 마지막으로. 전주를 보면 고대의 견훤이 후백제를 여기서 건국을 해요. 완산주라고 지명이 지금 남아있고요. 여기서 시작이 됐고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 이 임금 초상화죠. 지금도 여기에 경기전이라고 전각이 있어서 여기 안쪽에 이성계의 어진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죠. 조선의 역사책이 있는데 이거를 보관했었던 역사 창고, 사고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근대 시기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이 농민군이 파죽지세로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정부 군대하고 농민군이 일종의 화해를 해서 서로 원하는 니즈를 맞춰가지고 이쪽에서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고 싸움을 중단을 하는 그런 장소기도 하죠. 여기 전주 지역은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섬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섬이 많다 보니까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강화도, 뭐 여행으로도 많이 가시죠. 강화도, 이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니까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굉장히 많아서 이 전체가 그냥 박물관이라고 사람들한테 불리기도 하는데 고인돌 유적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어요. 부근리 고인돌이라고 우리가 보통 고인돌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고인돌 있죠? 이렇게 생긴 것 중에 가장 크고 잘생기고 스탠다드한 그런 고인돌이 여기 강화도에 있고 이 강화도의 고인돌의 대표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려시대에는 몽골이 나중에 뭐 원나라가 되는 몽골이 침략을 했을 때 우리가 임시수도로 강화로 피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다시 개성으로 환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항복하는 걸 거부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라고 하는 군인 집단들이 있죠.
삼별초의 항쟁이 또 강화도에서 계속해서 있었고 우리가 몽골이랑 전투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다는 건데 부처님의 힘으로 이 몽골 사람들이 이제 좀 값으면 우리 그만 괴롭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대장경판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약칭으로 별칭으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제조대장경이에요. 우리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만든 게 있고 나중에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또 만든 게 있어서 두 개를 지금 구별해서 보고 있는데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만든 거는 이제 초조대장경이고 나중에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 그런데 이 나무 목판의 숫자가 8만 장이 넘는다고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불리는 대장경판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제작은 됐어요. 강화도에서 제작은 됐는데 현재 보관되고 있는 거는 저기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관 장소가 나왔을 때에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하고 만들어진 장소가 좀 다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조선시대 강화도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방금 위쪽에 전주에도 있었는데 강화도에도 설치가 됐어요. 강화도. 여기 전등사라는 또 사찰 있잖아요. 그 안쪽에 여기 사고가 또 설치가 됐었는데 뭐 정족산 사고라고 불리는 사고가 또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성리학 중에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명학. 일종의 실천적인 성리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양명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정제두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강화학파라고 하는 게 또 강화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억 같이 해주시고요. 근대 시기의 강화도는 사실 너무 중요하죠.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가 여기서 일어났고요. 일본의 운용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또 여기에서 체결이 된 장소기도 해요. 강화도 기억해 주시고 자주 나옵니다. 강화도 기억해 주고 자 밑에 울릉도 독도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장소죠. 우리가 역사 분쟁의 중심에 울릉도 독도가 있어서 자 고대 시대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라는 장군이 울릉도를 옛날에 우산국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부속되어 딸려 들어간 섬이 독도다라는 기록이 또 남아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우리나라 영토로 아예 그냥 써 있습니다. 우리 영토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의 숙종임금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확인을 받고 돌아온데도 또 울릉도 독도에 해당하는 데고요. 근대 시기에 넘어오면 대한제국 때 고종 때죠. 칙령을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또 승격을 시키고 여기에서 독도를 관할을 하도록 우리가 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러일 전쟁을 하고 있었던 도중에 갑자기 스르륵 불법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 일본인들은 지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뭐 다케시마의 날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하고 아직도 영토 분쟁이 안 끝난 데가 독도죠. 이러려면 한국 사람들이 독도가 언제부터 우리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런 거를 평가하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울릉도하고 특히 독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제주도로 쭉 내려가 볼게요. 제주도 남쪽의 제주도 고려시대에 삼별초가 이 몽골하고 대몽항쟁하면서 항복을 안 하고 계속 내려가거든요.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갔던데 제일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 다 전멸합니다. 다 전멸해서 죽고 제주도에 가면은 해바라기 꽃 엄청 피는 항파두리란 데가 있어요. 항파두리 유적지가 있는데 대몽항쟁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하는 몽골의 지배의 길을 또 겪게 되는데 원간섭기에 여기다가 탐나 총관부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왜 제주도를 탐나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말 키우고 이런 데로 여기를 활용을 하죠. 자, 조선시대 제주도는 사실 조선의 제주도는 여기 사는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육지로 올라오는 거 좀 막기도 했었어요. 이때 여기 지역에서 크게 흥했었던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자 상인이 빈민 여기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개인적인 곳간을 풀어서 빈민 구제 활동을 해가지고 요 얘기가 조정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례적으로 임금이 자 그러면 육지 구경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하노라. 그래서 김만덕이 또 금강산 유람을 했다는 기록도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하멜이라는 사람이 일행이랑 같이 배를 타고 오다가 표류를 해서 여기까지 떠밀려 오기도 했고요.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현대의 제주도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은 이제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아픈 건데 제주 4.3이라고 하는 우리의 다크한 역사가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요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산 쪽으로 왔을 때 이 부산 남쪽 해안에 있는 섬인데 지금 영도라 그래요. 절영도라고도 하고 그냥 지금은 영도라고 하는 부산의 원도심 안쪽에 차지하고 있는 섬인데, 왜 영도다리라고 있잖아요. 영도다리. 예전에는 절영도라고 했어요. 이게 저거 한자 그대로 풀어 쓰면은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 뭐 이런 그림자가 그치는 섬 이런 뜻인데, 여기 안쪽이 옛날부터 맹수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말을 키우기에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고대 삼국시대부터 여기서 말을 많이 키우는 문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안쪽에 목장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키운 말이 되게 명마로 소문나는 그런 말들이 좀 많았는데, 말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명마가 얼마나 많으냐면 이 절영도에서 키운 말들은 달리기가 너무 빨라서 그림자가 미쳐 이 말한테 붙어있지 않고 떨어질 정도로 이 명마가 많다. 그런 뜻으로 절영도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후백제 견훤이 나중에 고려 왕건한테 투항할 때 선물로 이 영도, 절영도의 말을 또 갖다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 통일신라 시대나 이런 때에도 좀 명말을 선물한다고 하면 이거에 이 말의 브랜드가 이제 이 절영도에서 키운 말을 최고 등급으로 쳤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영도는 근대 시기에 러시아가 여기다가 자기네들 배 대고 할 수 있게 항구 땅 좀 달라고 조차를 요구했던 데가 또 절영도기도 하고요. 우리가 막아내기도 했지만. 그리고 진도로 조금 넘어가면은 고려시대의 삼별초가 강화도에 있다가 진도로 내려왔다가 마지막으로 제주도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순서예요. 그래서 삼별초가 여기다가 용장성이라는 걸 쌓고 대몽항쟁을 합니다. 결국엔 이게 안 돼가지고 제주도까지 또 내려간 거기도 하고. 그리고 거문도라고 있어요. 거문도. 이것도 아래쪽에 있는 섬이죠. 근대 시기에 영국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쪽에 좀 영향을 뻗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좀 불안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좀 불안하니까 영향력을 지킨다라는 걸로 우리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거문도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섬 거문도를 영국이 포트 해밀턴이라고 자기네들이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무단점거했었던 사건이 있었던 데가 거문도고, 그리고 완도는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라고 하는, 우리가 바다의 왕자라고 부르는 장보고가 여기다가 해군 무역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했던 곳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제도로 쭉 내려가 볼게요. 거제도는 현대에 그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흑산도, 조선시대 때 정약전이라고, 정약용의 형제죠. 여기에 유배를 갔었고요. 여기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일종의 어류 도감 같은 거, 요런 거로 또 편찬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쓰였는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어렵게 나온다기보다 좀 섞어서 선지 안쪽에 나오는 그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시풍속을 볼 건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뭐 환경 파괴도 너무 심하고 우리가 이제는 24절기라고 하는 세시풍속을 따르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설날이나 추석은 알잖아요. 그렇게 큰 명절은 알지만 예전에는 1년을 24개로 절기를 다 나눠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환경도 옛날 세시풍속이랑 똑같지 않다 보니까 요거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단순하게 절기 행사라기보다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민속 행사라든지 문화가 형성된 부분, 그리고 음식도 여기에 맞춰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가 비롯된 날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식으로나마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끔 문제의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식선에서 습득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세시풍속은 요만큼만 빠르게 좀 훑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연초죠. 가장 처음 명절인 설날이 있고요. 음력으로 1월 1일이에요. 음력 1월 1일이고, 사실 원래 우리는 음력을 쓰는 나라였는데 나중에 이제 근대 시기에 들어오면서 양력을 쓰게 돼서 여러분들 생일 얘기할 때 음력 생일이에요, 양력 생일이에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되게 헷갈리죠. 사실 음력으로 지금도 생일 지내는 사람 많을 텐데 변하지 않는 생일이라고 알고 있는 게 보통 음력이고, 양력이 이제 연마다 바뀌는 걸로 양력을 쓰기는 하죠. 한 달 정도의 차이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고요.
한 해의 시작인 음력 정월 초하루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고 떡국 먹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죠. 윷놀이나 널뛰기 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있어요. 1년의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우리는 음력을 기준으로 생활을 했어요. 음력 기준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첫 보름달이 뜨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1년 내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부럼 깨기,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차전놀이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안 하죠. 부럼 깨는 거랑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쥐불놀이나 이런 거 지금 안 하죠. 달집 태우기는 이 달집이라고 하는 달을 넣어주는 집 같은 거를 이렇게 식물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밤 가지나 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달에 집을 짓고 달이 뜨면은 달을 여기다가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부질러서 태우는 일종의 민속 놀이예요. 민속 놀이고 이걸로 애군을 물리치고 1년 내내 우리 건강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담고 있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차전놀이는 동체놀이라고도 하는데 이 편을 나눠가지고 동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편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놀이예요. 그래서 동체놀이라고도 하고요. 요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걸로 귀발기술이라고 있고요. 귀를 밝히는 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귀를 왜 밝히냐면 귀를 밝아지게 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거거든요. 1년 내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게 귀발기술이고 뭐 오곡밥도 먹고 묵은 나물이나 부럼 같은 거 먹어서 건강을 기원하는 이런 민속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그리고 삼진날 여기부터 조금 삼진날은 지금 우리가 세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뭐냐면 음력 3월 3일이니까 양력으로 이제 4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4월 초반쯤이죠. 강남에 내려갔었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라고 해서 드디어 뭔가 따뜻해진 거예요. 따뜻해지는 수목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삼진날이라고 하고요. 답청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밖에 나가면은 삼진날 정도 되면은 이렇게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풀을 밟고 다니는 날이라고 해서 답청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 좀 자라니까 이제 이렇게 길게 이제 풀잎이 자라거든요. 그거를 풀잎을 똑똑 뜯어다가 이걸로 인형을 만들어서 각시놀이 같은 거, 소꿉놀이 같은 거 한다. 그게 각시노름이고요. 뭐 활쏘기 대회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때문에 진달래꽃으로 화전 같은 거 부쳐 먹는 이런 절기에 맞는 민속 행사가 또 진행이 되고 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력으로 대략 4월 5, 6일 정도 초반인데 동지부터 한 해 중에 이거 한겨울이잖아요. 한 해 중에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세는 건데 불을 피우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어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행사예요. 지금 아예 안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고 차례도 지내고 이제 조상님 무덤에 가서 성묘도 하고 여기에 잔디 같은 거 새로 입히는 이런 행사 같은 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 절차도 지금 요거랑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세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단오,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단오 행사.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보고 수린날이라고도 하고요. 중오절, 천중절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요 날은 약간 여성이랑 관련된 행사가 많아요.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그리고 비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민속 행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네뛰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런 자국이 있는 수리취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고 봤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들한테 자 이제 한여름이 올 거야 하고 이 더위를 잘 견디라는 의미로 단오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선물하기도 하는 그런 날이 바로 단오고요. 그리고 음력 6월 15일 유두 또는 유두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러면 양력으로는 한 7월 말이에요. 7월 중순에 7월 말. 엄청 더울 때죠. 그러니까 이제 피서를 일종의 가는 거예요. 일가 친지들끼리 모여서 계곡이나 시내에 가가지고 물놀이 하는 거죠. 목욕하고 그리고 음식 먹으면서 하루 쉬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피서를 가는 그런 절이 유두절이라고 하는 데고 그리고 조상이랑 농신들에게 제사도 조금 지내면서 이 여름 무사히 나서 이 추수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하는 이런 제사 같은 걸 지내기도 하고 요거는 들어봤을 칠성날이 있네요. 음력 7월 7일 견우직녀 얘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옷이랑 책을 다 꺼내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직녀성이라고 하는 별에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빌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또 하기도 하고 서적 말리는 거 이때 하거든요. 햇빛이 굉장히 쨍쨍하고 좋을 때니까 이 종이를 다 꺼내서 책이나 종이를 꺼내가지고 말리는 거를 포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책들은 요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장마 지나고 나서 습기가 엄청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물 먹은 거 다 꺼내가지고 털어 말리면서 썩거나 좀이 쓸지 않게 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랑 또 연결이 되는 그런 풍습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백중이라고 있어요. 음력 7월 15일이면은 8월 중순입니다. 양력으로는. 엄청나게 덥겠죠? 너무너무 더워요. 잘못하면 더위 먹어요. 그래서 이날은 호미를 씻어서 농기구도 이제 좀 정비해서 좀 쉬게 하고 머슴날이라고 해가지고 쉬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날 더위 먹으면은 괜히 또 아프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크게 농사에 중요한 게 조금 끝나고 오곡이 자라고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머슴들 조금 쉬게 하는 그런 날이 백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그거랑 연관되는 게 가을의 추석인데요. 중추절, 갑의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우리 대표 명절입니다. 이제는 뭔가 이제 걷어들인 수확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풍성하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차례 지내고 송편 만들고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 같은 거 하면서 풍성하게 1년을 축하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추석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지가 있죠. 양력으로는 12월 22일인데 가장 해가 길다고 전해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조그만한 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새알심이 들어가 있는 팥죽을 먹기도 하고요. 이 지방 곳곳에 팥죽을 뿌리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24절기가 다 적혀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농사의 순서라든지 계절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24개로 촘촘하게 나뉘어 있는 세시풍속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암기를 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랑 비교적 연결이 조금 많이 되고 지금도 지내고 있는 그리고 좀 알아두면 좋을 굵직한 것들만 모아서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요거는 보기에 나왔을 때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있거나 처음 보는 어떤 민속 놀이가 있으면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게 어디에 소속되는 놀이인지를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사의 한반도하고 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 세시풍속에 관한 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